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도서출판 대강의학 출판사에서 이브 지네스트 로젯 마레스 코티가 지은 휴머니튜드 혁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튜드 혁명은 인지장애라든지 치매 대상자를 위한 선진화된 케어 방법입니다. 휴머니튜드는 치매 대상자뿐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며 철학이며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휴머니튜드는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몇 회에 걸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서 제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의 어느 날 나는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10년 전 치매로 진단받은 남성 노인이 있었다. 그는 2년 전 다리가 골절된 이후 줄곧 누워 지내는 상태였다. 요양시설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거의 2년이나 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휠체어에 탄 그의 눈높이로 앉아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입니다. 하며 인사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서 보라고 했다. 저쪽에서는 바깥이 잘 보여요. 날씨가 좋기도 하고 우리 저기까지 걸어가 봅시다.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진 않았다. 우선 그의 발에 살짝 닿았다.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사를 존중해서 밑에서 떠받쳤다. 단단히 떠받쳤음을 확인하고 그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그는 마치 매일 그랬던 사람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보다 한층 더 목소리를 높인 것은 뒤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간병인으로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며 나는 발을 걸고 거기에 맞추어 그는 발을 앞으로 내딛었다. 그 얼굴에는 매우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남성은 마지막에 부의 표시를 하며 나를 배웅해 주었다. 내가 그와 보낸 단 20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휴머니튜드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 간병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다. 휴머니튜드란 프랑스어로 인간 다음을 의미한다. 일본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네그리튜드라는 프랑스의 흑인 시인 에메 세제르가 제창한 개념에서 유래한다. 세제르는 네겔이라는 흑인 노예를 의미하는 말에서 네그리튜드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네겔이란 본래는 모욕적인 말이지만 네그리튜드는 아프리카다움, 흑인 다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흑인의 문화가 얼마나 인류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말에는 아프리카 다음, 흑인 다음을 되찾다라는 뜻도 포함된다. 세제르는 네그리튜드라는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흑인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느끼게 했다. 이것을 모방한다면 휴머니튜드는 인간다움을 되찾다도 포함하고 있다. 나는 로제 마르스 코티와 함께 이 철학을 실천하는데 몰두해왔다. 휴머니튜드라고 하는 이념이 확실히 이해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인간인데 왜 인간다움을 되찾아야 하지?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다가 죽어가는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인간다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고 모두가 바란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태어났다고 모두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가 나를 필요로 하고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하며 존중받음으로써
비로소 인간 다움을 획득하고 인간 사이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다. 실직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 고독의 늪에 빠지고 만다. 그러한 사람만 사회적 유대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노숙자나 장애인, 노인, 치매 대상자 역시 사회의 한 구석으로 쫓겨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주위로부터 고립된 상태를 나는 휴머니투드의 유대가 끊긴 상태라고 생각한다. 휴머니투드는 치매 대상자나 노인뿐만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철학이며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기법이다.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라는 인간이 가진 특성에 작용함으로써 케어를 받는 사람에게 나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사람과도 케어를 통해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휴머니투드는 모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해법과 철학적인 해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휴머니투드를 실천함으로써 간호사나 간병인이 공격적이라고 여겼던 환자가 케어를 받아들이고 말을 못하던 치매 노인이 말을 하게 되고 거동을 못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때로 마법 기적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휴머니투드는 마법도 기적도 아니다. 그저 케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말, 우리의 손길로 그 사람은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휴머니투드란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하나의 일관된 철학과 그것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누구든 다른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서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휴머니투드는 케어는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인간은 서로에게 선물임을 느끼게 된다. 좋은 케어는 자유로운 두 사람의 만남 자체이다. 그리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케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한다.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받고 있다. 두려움을 버리고 자유로워질 것, 나의 감정으로 자애와 사랑을 표현할 것, 부끄러움도 복잡한 감정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과 눈빛은 강력하다. 우리는 태도를 통해 케어하는 중에 당신은 유일한 인간,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다. 케어를 받는 사람과 나 사이에는 케어하는 순간순간에 강력한 관계가 맺어지며 상대방은 나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유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자랑스럽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에 기초한 인권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 개념을 실현하려면 한층 더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친절함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휴머니투드라고 하는 혁명이다. 제1장 휴머니투드의 탄생 전야.
휴머니투드는 이브 지네스트와 로제 마르스코티가 걸어온 길.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휴머니투드를 함께 만들어낸 로제 마레스코티와 걸어온 여정에 대한 내용이다. 케어를 하면서 나와 로젯은 친절함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우리 두 사람은 인생에서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 모든 경험이 휴머니투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인생의 역사를 풀어보는 것도 휴머니투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결정지은 사랑에 관한 사건이다. 나는 1953년 알제리 오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군에서 무선 통신사로 일했다. 생후 3개월에 모로코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자랐다. 프랑스의 구식민지에서 자란 사람들은 피에 누아르라고 부른다. 프랑스어로 검은발이라는 뜻이다.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프랑스 본토 주민과 비교하면 삶의 방식이 매우 개방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밖에서 놀다가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친구 15명 정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수두룩했다. 그럴 때도 어머니는 실은 내색하지 않고 인원수만큼 케이크를 구워주셨다. 어머니가 없을 때는 옆집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구워주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 어머니는 결혼 후 결핵에 걸려 2년간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 내가 5살일 때 결핵성 척추암 치료를 위해 다시 본토로 돌아왔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와 우리 삼형제에게 시를 써서 보내고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매일 편지를 썼다.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안 계셨던 수개월 남짓의 기억은 거의 없고 어머니가 모로코에 집으로 돌아온 날의 일만 선명하게 떠오른다. 모로코의 낮은 매우 더워 햇볕을 피하기 위한 창문의 쇠살문도 닫아야 할 정도이다. 어두운 실내에서 어머니는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 다정하게 안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 문득 생각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말이지 사랑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일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일 것. 이 두 가지는 내 기억에 깊고 강렬하게 새겨졌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7살 때 남프랑스로 옮겨졌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벽을 느꼈다. 따뜻한 풍토인 남부였지만 그렇게 느꼈다. 예를 들어 학교할 때는 모두 곧장 집에 돌아갔다.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권해도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라고 했다. 스스로 하는 일에 우선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신기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철학서나 문학을 읽게 되었다. 책에서 무엇을 얻었든 기초가 된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이었다. 체육학 교사가 되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잘했다. 다만 승부에 집착하는 시합은 싫었고 운동은 기쁨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던 대학의 한 교수님이 체육교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의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의사가 되려면 10년은 걸린다. 최대한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체육교사를 선택했다. 툴루즈에서 교사가 된 후 나는 거의 매주 바다로 나가 다이빙을 가르쳤다. 어느 날 다이빙 클럽에서 로제 마르스코티를 만났다. 그녀도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다이빙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5년이 흘렀고 친구와 휴가로 떠난 해변에서 우연히 재회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배로 크루징 하자고 제안해서 우리 셋은 휴가를 즐겼다. 그렇게 해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간호사의 요통관리법을 개발하다. 변화의 계기는 1979년에 찾아왔다. 학교 게시판에 평생교육기관이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위해 하는 동작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체육학 강사를 모집한다고 고지되었다. 그 단체는 프랑스 보건부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를 위한 요통예방법, 기술연수를 기획하고 있었다. 당시 간호사의 60%가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퇴직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흥미를 안고 즉시 응모했다. 그 직후에 로제에게 전화가 걸려와 이 모집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녀도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역도를 전공하던 체육학 강사가 공장 노동에서 몸이 아프지 않게 효율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그 중에서 무거운 물건을 허리나 팔뿐만 아니라 전신을 사용하여 들어 올리고 둥글게 말지 않는 원칙이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강사에게 간호사의 요통관리법을 의뢰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브루타뉴에서 3일에 걸쳐 연수를 받은 후 병원으로 파견되어 간호사 대상의 연수를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계획된 기술 연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병실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실천 교육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실시한 연수 내용에 만족하지 못했다. 나와 로젯은 더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프랑스에서 최고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지 않겠냐며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체육교사를 그만두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물리치료사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와 수발의 모든 영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짠 연수 프로그램은 전부 56시간이었다.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 반년 후에 같은 그룹에서 1일간 훈련을 받게 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타당한지를 평가했다. 교실에서 연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상대로 실습하는 교육 방법은 휴머니투드 연수의 기본형이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드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한 반에 14명으로 편성하여 첫째 날은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사용하여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탈장에 대한 강의를 해서 이론을 가르쳤다. 둘째 날부터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화이트보드와 침대가 있는 교실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실기를 가르쳤다. 그리고 연수생이 있는 병원에서 가장 케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대상자에게 가서 침상옆 실습을 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살찐 사람이나 팔과 다리가 심하게 구축된 사람 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신은 수의를 입히거나 시체 안치수의 선반에 시신을 들어 올리는 것도 간호사일 일이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터만으로 자동차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어 기술은 말이나 교실 실습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실제 침상 옆에서 직접 체험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만 간호사에게 기술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시스템으로 만든 덕분에 우리는 병원의 모든 부문을 엿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매주 다른 병원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병상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야 했다. 이 시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케어 방법이 있음을 실제로 배울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본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대상자를 상대로 케어했던 것은 27살 때이다. 당시 나는 기운 좋고 건강해서 병에 걸린 적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본 적조차 없었다. 두 개로 나눈 그룹 가운데 로젯은 노인병동, 나는 내과 병동으로 갔다. 병실에는 체중이 90kg 정도 나가는 남성이 자고 있었다. 간호사 2명이 그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그는 뇌혈관 장애로 반신마비 상태였다. 간호사가 이불을 젖히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대변이 묻어 있었다. 그 무렵에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엉덩이 전체를 감싸는 성인용 종이 기저귀는 없었고 아기들이 사용하는 천 기저귀나 탈주면을 사용했다. 그러니 대변이 셀 수밖에 없었다. 그 남성에게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어차피 말을 걸어도 대답해주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간호사는 좌우로 나뉘어 침상 옆에 서자 남성을 옆으로 눕혀서 몸을 닦기 시작했다. 대강 끝나자 다음은 반대쪽으로 회전시켜 닦았다. 솜씨가 대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변 범벅이 된 사람을 시트를 교체하면서 깨끗하게 몸을 닦아낼 수 없을 것이다. 간호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에는 장갑 타월을 사용해서 닦거나 물 1리터를 사용하는 복잡하고 세세한 규칙이 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기술이었다. 나의 역할은 조심하세요. 그렇게 등을 구부린 채로 힘을 주면 허리가 다치니까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리세요. 와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이었다. 15분 후에 몸 닦기가 끝나고 새로운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이번에는 휠체어에 태워야 하는데 지난주에 간호사는 이 사람을 들어 올리려다 허리를 다쳤다. 내가 선생으로서 시범을 보여줄 차례였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패닉에 빠질 것 같았다. 어쨌든 위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난처했던 나는 그의 정면에 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휠체어에 탈 거예요. 그러자 그가 눈을 뜨고 내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의 몸을 일으켜 침상 끝에 앉게 하고 그의 손을 당겨서 허리를 낮춘 내 몸을 잡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몸을 돌려 그를 휠체어에 앉힐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본 간호사 모두가 기적이야 하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그때까지 간호사가 무엇을 하든 전혀 반응도 하지 않았고 협력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지 고작 20분 만에 그는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다. 실은 간호사는 그에게 움직여 주세요 하며 부탁한 적이 없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즉 거의 혼자서 휠체어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을 옮기려고 분투하다가 간호사는 허리를 다친 것이다. 간호사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오히려 그때 내가 의문으로 생각한 것은 왜 침상에서 누운 채로 시키는 것일까였다. 그 물음에 대한 간호사의 대답은 30년 이상 지난 지금도 같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침상에서 대상자를 시키는 일은 매우 힘들다. 하물며 대변으로 범벅이 된 몸을 물 1리터로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내기는 어렵다. 스스로 휠체어에 이동할 수만 있다면 곧장 샤워실에 들어가서 씻게 하면 5분이면 끝난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업무를 마친 후 로젯과 서로 나누었다. 나와 로젯은 케어에 대해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렵다고 상담을 받은 상황을 해결해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아직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케어하면 일어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오랫동안 입을 닫고 지내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명확한 이유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기대를 받으면 그만큼의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일어서 주세요 하며 말을 걸 때 나와 로젯은 그 사람이 가진 질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이른바 그 사람의 인생이나 생명에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잊을 수 없는 호스피스에서의 광경. 처음부터 이상적인 케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면 일을 시작한 수년간 매일처럼 보는 무서운 광경에 매일 밤 울면서 생활했다. 1980년대에 들어 우리는 호스피스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장기 체류형 노인 요양 시설을 호스피스라고 불렀다. 개인주의를 일관하는 프랑스인에게 많은 인원이 지내는 합숙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스피스에서는 8명에서 40명이 같이 지내는 것이 상식이었다. 83명이나 있는 곳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침상에 누운 채 벗어날 수 없었다. 10년간 합숙실의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지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사람은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움직이지도 않게 된다. 아침에 합숙실로 들어가면 분노 냄새가 가득 차 있다. 병원이 아닌 큰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는 듯 했다. 야간 근무 간호사 혼자서 노인 150명을 담당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신은 성인용 기저귀가 없어 탈취면을 사용하고 있었다. 호스피스에서는 요실금이 당연한 일이었다. 몸은 분으로 더럽혀져 있지만 1리터의 양동이 물로 몸을 닦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침상에서 나오는 일도 없다. 5년, 10년이나 침상에 누운 채 지내는 사람도 꽤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일으키고 다녔다. 왜냐하면 위를 보며 누운 자세로 계속 있는 거의 위험성이 1970년대에도 이미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를 통해 욕창은 물론 심장에 부담이 가해진다고 알려졌다. 간호사는 욕창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매일 처리하고 있었다. 당시에 간호학교에서 배우던 처치 방법은 괴사한 조직을 절제하는 것이다. 마취도 하지 않는다. 살이 죽었기 때문에 통증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괴사 조직을 최대한 잘라내라 피가 약간 나올 정도로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 괜찮다고 배웠다고 한다. 대단히 무서운 착각이다. 욕창이 회복되려면 유가 조직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피가 날 때까지 잘라내면 유가 조직도 잘려나간다. 그렇게 매일 살을 파낸 탓에 내가 목격한 대상자는 엉덩이가 없어져 뼈가 보였다. 이는 염증 때문이 아니었다. 뜻이 높고 충실하게 작업하는 간호사에 의해 일어난 참변이다. 욕창에 대한 오해가 있다.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는 욕창은 압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확실히 그렇다. 가령 당신 어깨를 10kg의 힘을 가해 손바닥으로 눌렀다고 하자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펜을 사용해서 같은 힘으로 누르면 아플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꿈치처럼 작은 면적에 중량이 가해지면 그것이 압박되어 욕창이 생긴다. 또 엉덩이처럼 무거운 곳이면 천골 부근에서 욕창이 생기기 쉽다.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욕창의 중증도 분류가 있다.
대략적으로 단계 1은 피부색이 붉어진다. 단계 2는 피부 손상이 시작된다. 단계 3은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진행되어 구멍이 뚫린다. 단계 4는 뼈까지 살이 파괴된다. 이는 단순히 중증도를 분리한 것인데 왜 그런지 욕창이 나타나는 순서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예를 들어 매트리스 위에 스테이크를 올려두고 새의 뼈로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하자. 이는 인간으로 말하면 위로 누운 상태이다. 구멍은 어디에서 뚫릴까? 매트리스에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르고 있는 뼈 부분, 즉 안에서 밖을 향해서 뚫리기 시작한다. 즉 욕창은 안쪽에서 피부를 향해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 피부 손상이 생겼을 때 욕창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는 틀렸다. 그것이 욕창의 최종 단계이며 손을 쓸기에 이미 늦었다. 나와 로젯은 이 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생물역학, 해부학, 신체 구조학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간호사와 의사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누구든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고 정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